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뭐 슈팅 범위는 LIG 넥스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제 현대 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LIG 넥스원이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입방아도 많았고, 어? 뭐 우리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에 연동돼서 과하게 좀 조정도 있었고,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게 2%의 물량이 나오고 저 정도의 조정이면 12%의 조정 저건 과하다. 어느 누가 뭐 어떤 해석을 해도 저건 과하다. 그럼 왜 안 샀냐?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뭘 또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세 개를 우리가 병행은 하지만 주력은 HD 현대 일렉으로서 딱 넣어둔 거잖아요. 6월, 7월 포트폴리오에 아예. 예? 남들은 6월, 7월이면은 어유 이거 정점인데 꺾이면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부정적이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21년 12월 이후에 정책적인 기준에서도 뭐 일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22년 3월 이후에 정책의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병행 범위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LIG 넥슨보다도 현대 로템 얘도 이제 뭐 충분히 훌륭합니다만 뭐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HD 현대 일렉,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에서 어떤 쪽의 설정 범위의 기준을 좀 잡을까 막 고민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작년 이후에 또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뭐 올해만 놓고 따져도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친구가 이제 병행돼서 움직임이 동반적으로 또 같이 눌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슈팅 나올 때 그때 병행해서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설정을 잡아야 돼요. 하여간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을 병행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 이 주력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준 주력으로 그리고 나서 한미 반도체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걸로,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 뭐 HPSP,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는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대처하는 걸로.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이제 현대차, 기아의 기준에 우리는 현대차 위주로 지금 보죠. 그리고 이제 완성차 기준이 있고 그다음 만도와 이제 글로비스의 기준인데 얘네도 지금 뭐 현대글로비스는 적절하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 만도 같은 경우에 굳이 손실 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서 유지 전략을 설정을 잡는데 주력주와의 그 기준점을 명확히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HD 현대 일렉트릭과 우리는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대한전선을 들어가서 차익 실현도 했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하고 좀 나왔어요. 대한전선을. 그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뭐 손절할 때 해야지.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저거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플 관련해서 이렇게 LG노텍, 이스페타시스 요 밑에 있는 뭐 대덕전기,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우리가 꾸준히 들여다본 쪽인데 이쪽 주력에 이제 설정을 해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잡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은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 정도로.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병행을 해서 나머지 이 쪽을 좀 놓고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어요. 뭐 연봉 기준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야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자체가 윤정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포트를 넣어놓느냐 5월, 6월, 7월 뭐 근데 이 친구를 좀 이따 이제 잘라드리겠지만은 뭐 지금 자를까요? 로그 차트 이렇게 보시면 연 단위의 상승률의 범위가 올해 기준에 뭐 더 슈팅이 나온다고 봐요. 올해 기준에 어찌 보면 마지막 슈팅이 될 수 있어요. 올해가. 뭔 소리냐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올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 쪽에 수혜가 일부 예상이 되는데 그건 심리적인 면이죠. 뭐 제가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미국의 최첨단 무기 제조 무기하고 우리나라 방산주하고를 왜 묶어서 얘기하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화당 정부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날아가지 않아요. 응?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흐름들의 어, 심리적인 면이 조금씩 작용되는 경우가 중간중간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게 왜 무슨 상관이야. 어? 그래서 일단은 그 등락률 범위에서의 설정 범위 놓고 보시고 그 로그 차트로 보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도 이렇게 뭐 방금 자르긴 했습니다. 한 번 더 자를게요. 거래대금 부분도 굉장한 교육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뛰어넘어서 거래가 없어야 된다. 매집이 돼 있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우물안 개구리들이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유료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돈 내고 공부 뭐 하세요. 수업 받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그 알량한 조금의 조금 쌓여져 있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거죠. 매집이 돼서 거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 2,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져봐야 2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0만 주 터지면 2조에 2조 7천억.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0만 주, 똑같은 100만 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왜곡된 해석들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거를 하나 잘라 놓고 그다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거는 뭐 어느 HTS에든 다 들어가 있고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서 대처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능 범위 좀 해석을 하셔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차트 하나는 로그 차트 하나는 일반 차트예요. 그 일반 차트로 보면 아찔하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로그 차트로 보든 일반 차트로 보든 지금의 위치는 뭐 적지 않은 변동률이 나왔고 엄청난 강세를 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뭐 슈팅 나오니까 땡큐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슈팅 나오니까 땡큐합니다 들어가기에는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져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등락률 지금의 시가총액 13조 6천억인데 13조 6천억 대비해서의 펀드멘탈이 그렇게 뭐 저평가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밴드로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가파른 기준이 되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최상단 부분을 PER 같은 경우는 뛰어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 개선폭도 그만큼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정책의 기준에서 정책주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오늘 설명드리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 어디선가 나온 내용들로 인식이 잡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정형화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여드릴 거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질적인 모멘텀 이슈가 뭐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PPT를 끄집어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오늘 주가의 흐름에서도 현대 로템에 대한 매수의 기준도
고민을 해서 발송을 해드릴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월 23일 아까도 이제 차트 보셨지만은 뭐 오랜 기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가장 최근의 기준을 놓고 보신다면은 5월 23일 기준을 놓고 보시더라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41%예요. 그러니까 2분기 이후 것만 잡은 거예요. 뭐 1월,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해서 몇백 프로 났네, 몇천 프로 났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분기에도 실질적으로 야 이렇게 변동률이 있었구나. 시가총액 13조짜리가 5천만 주가 넘는 종목이 이런 변동률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도 좀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주력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월 달에도 이렇게 21만 1,500원에도 넣었다라는 거예요. 21만 1,500원에도. 그렇게 넣어드리고 그리고 21만 1,500원 대비해서 오늘 뭐 지금 26만 9천원, 27만 원까지도 돌파를 했고 이번에 사상 최대치 고점이 27만 3,500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5월 종가 대비해서 10조가 넘는 종목이죠. 그 당시 기준에서도 10조가 넘는 종목의 포트폴리오 기준 편입 25%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전력 5월달 포트에서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마이너스 7%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이제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포트 6월 포트, 7월 포트에서 이제 한국전력 뺐고 6월 포트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잠깐 뺐었는데 다시금 7월 달에 넣었죠. 그 가격이 얼마였어요? 24만 9,500원인데도 여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지금 차트 보여드리고 뭐 연봉 보여드리고 하면 뭐예요? 결론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시금 연봉 차트 조금 전에 자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올랐는데 야, 뭐 작년에 10만 원에 잘 사셨죠? 뭐 100%, 170% 수익 대박이죠. 저한테 인사하세요. 그게 아니라 결론은 지금도 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4만 9,500원에도 매수 사인을 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또 27만 원에도 매수 사인을 내잖아요. 그 매수 사인 부분은 1월 달에도 올해 것만 따질 때, 뭐 작년 거부터 문제 다 보여드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올해 기준에 작년 이제 11월 1일 기준에 이제 10만 8천 원이고 올해 기준에 1월 12일이 14만 6,500원. 작년 기준에 현재가 10만 8천 원, 11만 원. 그리고 1월 달에 1월 달에 얼마? 14만 6,500원. 결론은 2월 달에 17만 원, 18만 원 그리고 또 3월 달에 20만 원, 19만 원, 20만 원. 또 4월 달에 22만 원, 23만 원. 여기서 이제 잘 중요시 놓고 보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지. 여기서 잘 보시면 4월 24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23만 원, 23만 8천 원, 24만 6천 원까지도 매수를 냅니다. 그런데 당일날 26일 당일날 마지막 물량이 손절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날이 정점 찍은 날이거든요. 이 가격대.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물량은 다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좀 움직임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을 못 견디죠. 그러니까 종목이 주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채우고 대처하면 되는데 그냥 문자가 나오면 다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주력 채우시고 이거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데 손절이냐. 갖고 가면 뭐 수익 날 거 아니냐. 갖고 가서 수익이 나더라도 일단은 비중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5% 비중인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는 아직 주력에는 넣지는 않았잖아요. 어차피 주력인데 주력 포트폴리오까지는 넣지는 않았잖아요. 일단은 얘를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의 주력은 여전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때 차익 실현을 하고 문자까지 이렇게 나가요. 뭐 메타방의 기준에서든 뭐 어떤 기준에서든 그렇게 해서 전략 매도를 합니다. 그죠? 4월 26일 날 전략 매도를 했고 그게 이제 24만 원대 기준의 전략 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그 이후에 그 5월 말 기준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4월 말 기준에 포트를 넣었잖아요. 4월 말 기준에 그게 얼마였어요? 4월 말 기준에 21만 원대 포트에 넣고 20만 원이 이탈됐었단 말이에요. 이탈됐다 돌려서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수익이 잘 났고 6월 달에 이렇게 다시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4만 3천 원에 신규 편입자 관망 그리고 차익 실현 목표 주가는 높이지만 일단 여기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6월 초에 또 차익 실현. 두 번째 24만 원대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원대 세 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세 번. 언제 또 차익 실현을 하죠? 이게 이제 6월 3일 날 같은 경우가 한미 반도체는 폭락이 나오고 얘는 폭등이 나왔는데 이날 18% 오른 날이에요. 18%. 그리고 꼬리 달았어요. 18% 오르는데 프로그램 매도야.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빠르게 안 들어간 거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왔거든. 개장 초에 강세를 띄는데도.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물량 유지하다가 신규 편입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어쨌든 그 이날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로그램 쪽은 매도인데 하나 정밀기계 100%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TC본도 장비를 납품한다.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시가총액 12조가 넘는 종목의 슈팅이 나온 거죠. 18%나.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순간 그 시점은 차익 실현 범위로 이제 설정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24만 원대 또 정리. 그런 흐름들을 쭉 가져간 거예요. 쭉.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6월 3일 이후에 미끄러졌을 때 결론은 21만 3천 원의 재편입의 기준이 또 되는 거죠. 그 2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여간에 24만 원대 세 번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슈팅이 나올 때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슈팅이 분명히 24만 원대 세 번이나 차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24만 원대가 올라오더라도 차익 실현 안 하고 지금 계속 매수야. 계속. 그래서 꼬리 달고 내려오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 차익 실현도 못 잡아주고 이게 전문가야? 나쁜 윤정도 월별 과금 돈만 받고 실질 그렇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걔네들이 계속 슈팅이죠. 마찬가지로 BH는 조금 아직까지는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LG노텍 계속 지금 어찌됐든 신고가 수준으로 계속 치고 들어올리고 있죠. 이수페타시스 좀 눌려 있지만은 이수페타시스 59,700원, 8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이수페타시스나 LS일렉트릭이나 이거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요?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은 유지합니다.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잡고 또 재편입하고 지금의 위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주 쪽의 기준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놓고 보고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좀 오늘 드릴 거예요.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녹화를 들어가는 건데 자세히 드릴 겁니다. 뭐 1시간 이상 녹화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그러한 영상 부분들 기존에 녹화된 영상 부분들 보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유튜브 오셔갖고 윤정도를 검색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 보시면은 금요일 날 지금 전략 금요일 날 좀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외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력주가 좀 과하게 밀렸고 시장 수익률 대비 2% 시장은 어찌됐건 강세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형성돼 있고 마이너스 뭐 0.8 그러니까 패닉이 올 수 있죠. 공포감도 있고. 근데 그 전략 부분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 부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CPI, PPI, 또 HD 현대일렉트릭, 하이닉스, HLB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오셔서 꼭 무료로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 밑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강연회 이번에 있습니다. 27일 날 강연회 기준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회원 가입하셔서 함께 또 움직임 가져가셔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중 녹화라서 제가 좀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도 계속 봐야 되니까 겪는 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7만 3천 원까지 이번에 매수세를 냈어요. 27만 3,500원 찍을 때 그렇게 낸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컨센서스 보시면은 요거 하나 더 좀 잘라주세요. 컨센서스 C계열 실적 부분이 어찌됐든 굉장히 개선돼 있어요. 크게 개선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그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2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뭐 순이익으로 잡을까요? 여기로 잡을까요? 여기로 순이익 뭐 1,000억이라고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이 뭐 5조였다 5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PER이 뭐 한 30배, 40배 가까이 될 거라면 30배 이상. 시가총액 5조였다고 치면. 그죠? 근데 지금 PER이 뭐 15배, 뭐 20배 이렇게 형성돼 있는 이유. 그러한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이렇게 개선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실적이 크게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는 거죠, 사실. 매출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 거예요. 방산업체가 이런 규모의 매출이 확장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쉬운가요? 없죠.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PER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쉽게 그것이 둔화되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위로 치고 들어 올려진 그런 흐름이 되는데 여기 대비해서요. 그죠? 요 각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 있을 때 예를 들면 22배짜리가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눌리게 되면은 또 17배 이렇게도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PER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오버슈팅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거고 PBR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실적 범위가 누적적으로 유보금으로 계속 잡혀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PBR은 그 높아지는 각도가 좀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저평가는 아닌데 엔비디아를 논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엔비디아 PER이 뭐 90배였다, 100배였다. 근데 지금 뭐 40배다. 주가가 못 움직여서가 아니라 주가도 가지만 실적 개선폭이 월등히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그 해석 범위들, 기준점 범위들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하여간에 뭐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뭘 어떻게 우겨도 윤정두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PER, PBR을 놓고 봤을 때 평상시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형성돼 있던 뭐 PER이나 PBR은 이제 뭐 고점 다 뚫린 거고 고평가인 거고 PER의 경우는 뭐 현재 기준에서는 실적 개선폭이 더 크니까 버겁지는 않다. 요 정도 해석을 하는 거지 저평가다. 저평가기 때문에 끝내주게 좋으니까 얘를 매수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같이 묶어서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평가가 아니니까 못 들여다보냐. 그렇게 따지면 제약바이오는 아예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한미반도체도 아예 매매하면 안 되죠. 우리도 갖고 있잖아. 이수페타시스 매매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주력주에서는 우리는 다 그래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인정되는 쪽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부족하면은 업황이 긍정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것을 윤정두가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될 때 최종적으로 이제 주력 포트를 넣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HD 현대인력도 못 들어가요. 펀더멘털만 따진다면. 그래서 간혹 이제 뭐 방송에 보면은 뭐 바이오주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2차 전지도 저거 너무 고평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내 자산까지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면은 좀 더 드릴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강하고 빠릅니다 사실은. 근데 더딜 것 같지만 내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있는, 그거는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극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집어넣는 거고, 작년까지의 기준에서는 뭐 LG화학,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뭐 2차 전지의 범위를 일정 범위 주력주로 섞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평가의 상태로 인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면을 기본으로 해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뭐 파동 원리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의 궁극적인 기준은 수급과 심리를 보는 겁니다. 심리라는 거는 모든 모멘텀, 시장에 나와 있는 HLB가 진양곤 회장이 나서서 그 양반 깨서 뭐 공지, 야 홈페이지에 공지 넣어. 공정공시 잘못 냈다가는 퇴출당할 수도 있으니까 벌점 맞으면 큰일 나니까 홈페이지에 공지 넣어 해서 공지 넣고 어떤 자금이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슈팅 날려서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 내용들, 그 넣어놓은 내용이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긴 애한테 330억만 돈 좀 주세요. 그지야? 그런 부분이 악재로도 해석되고 호재로도 해석이 되겠죠. 결론은 그런 모든 내용이 심리.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느냐, 정체를 알 수 있는 수급이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급이든, 그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대 9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뭐 7대 3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심리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호재예요. 한미반도체 IR라는 거 호재. 뭐가 호재야? 못 가고 있는데, 밀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인데, 이 수급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적 순매수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누적 순매수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이 들어오든 말든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터지면 땡큐한 거죠. 작년 기준에 2차 전지 기준에서 2월 말 기준에 3%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1월 말 기준에 1월 말 2월 초 누구한테? 에코프로 PM. 그렇게 되면서 그게 스타트가 됐고, 슈팅 나올 때는 개인들 위주로만 다 매수가 형성이 됐었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거래가 조금 일부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기준을 못 미치는데 거래대금 1, 2위에 거의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수급 범위가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 현대차 마찬가지.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현대차 많이 둔화된 거고 수급은 유지된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멘텀이 됐든 그 모멘텀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되돌림의 흐름에 조정이 거의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2차 전지는 가다가 지금 뭐 완전히 대박살 나 있는 거고, 박살이 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제한적 수급이다 보니까 변동률이 뭐 하한가 막 두 방씩 맞아버리는 거고,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엄청난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의 기준이 22년 6월부터 시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2년 당시에 이제 지금도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방송에 갖고 나왔던 캡처 화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21년부터의 기준이 잡혀요. 21년부터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주로서 이제 방산,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주가가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쓴 거예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 없죠. 태조 이성계인 거죠.
그죠? 태조 이성계인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응?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렇게 테마를 붙인 겁니다. 이때 가장 핫했던. 그 중에 이제 우리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방산만을 주력주로서 설정을 잡은 거죠. 그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단어가 나오고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라는 거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보험 녹화하는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한 템포 뒤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뒤늦게 나왔다고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되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4년 2월 달까지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이 보고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산 분야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우주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부분, 요 부분하고 뭐 전체 이제 방산 묶어서 자주포 수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권사 보고서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위주로 해석을 해서 나와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위주로. 이 당시 2월 달 당시 미래에셋 쪽이 2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놨어요. 우리는 좀 더 위로 이제 계속 상향을 해놓고 있던 그런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거 두 장이 겹쳐져 있구나. 요거 이제 제가 지금 생각날 때 뺄게요. 생각날 때 빼고, 그리고 그 밑에 딱 보시면은 5월 28일 기준에서도 SK 증권에서 방산 우주 분야 사업, 그다음에 의구심을 떨쳐내는 이제 수주장고. 이건 이제 의구심을 떨쳐낸다라는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산을 시켜주면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그 정책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22년 3월에 지상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떠드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무슨 뭐 군사 전문가처럼 지들이. 근데 경험들이 없어서, 과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소설들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겪으셨잖아요, 이제는. 그죠? 최소 우크라이나 사태 겪으셨고, 이스라엘,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최소 범위로 따지면. 근데 그 흐름들이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구나 정도 생각하세요. 다만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재래식 무기 그 시장에서 정부가 이제 지원책을 써준다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동유럽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중동 쪽에서도 뭐 무기를 좀 우리도 좀 사겠다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유럽에서도 이제 뭐 일부 근데 이제 그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무기라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 기준에서 폴란드 같은 경우,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난 몰라, 앞에 정부가 했던 거고, 야 우리 돈 없어, 배째,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제 정책금융을 좀 확장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 정부가 지급 보존까지는 아닌데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그 폴란드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을 형성을 시켜서 폴란드에서 뭐 무기를 사겠다 했을 때 지원책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어쨌든 그러한 정책적인 그 부분들이 22년 3월부터의 기준이라면, 아까 이제 그러면 22년 이제 6월 기준에서 이제 보도자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쓴 태조 이방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포함도 돼 있지만은 21년도 12월 달에 정책의 기준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그래서 그거 이제 차분차분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7월 15일 기준에 매출 성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불확실성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불확실성 부분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두 가지를 못하네요, 저도. 불확실성 부분이라는 게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수주 잔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이제 계약 취소나 이런 부분으로도 또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 폴란드 쪽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거 우리 뭐 돈 못 줘. 그리 더 이상 못 만들어. 중간까지 만들어놨는데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한 방에 뭐 몇 달 만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이 거쳐야 되는데 나 여기서 안 돼. 나 손들어. 그렇게 되면 있던 수주도 이제 계약 파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최근에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우리가 24만 원대 차익 실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폴란드에서도 들어왔고 또 다른 데서도 두 군데 정도 더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방산 뭐 계약 마지막 이제 또 뭐 중간 계약 또 마지막 계약 피날레가 펼쳐진다 막 이런 내용들이 도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때 나온 얘기가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안 할래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이제 포진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같이 이제 포함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루마니아 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래식 무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방산주들이 계속 간 건 아니잖아요. 조정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수출 계약은 맺었는데 그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여력이 있느냐 뭐 이런 기준에 또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방어를 해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체크 포인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게 이거죠. 미국 대선 정책주로서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내용.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따른 정책주 부각. 뭐 사실상 요번에 이제 뭐라고 일컬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 부분, 그 내용, 그 기준에 굉장히 이제 건재한 지금 이제 계속 바이든 현 대통령 기준에서는 이제 두 분 다 고령이신데 70대 후반하고 80대 초반인데 근데 이제 건강상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기준에 이번에 저격을 당하고 나서도 이제 좀 다행스럽게 오른쪽 귀 위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나 건재라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중도의 기준에서는 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음으로써 이제 형성이 된 기준이 있어요. 오늘의 슈팅은 그 부분이 이제 좀 일정 범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국 대선 정책주라는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 기준은 정책금융 지원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부분을 놓고 볼 때 기준은 하나그룹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아놓은 이유가 일반 그 방산주들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똑같은 방위산업업체 기준이 되는데 지난 21년 12월 달에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양당 후보 모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는 게 양쪽 다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핵 개발을 못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거리 미사일조차도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의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구 밖으로도 뭐 위성을 쏘는데, 근데 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든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 입김이 작용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단 그것을 풀었어요, 같이. 예, 협의를 해서.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예요. 좋다 나쁘다 뭐 안보 문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찌됐건 그걸 풀게 되면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여건이 됐는데, 그걸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기술, 추진체 기술인 거죠, 사실은. 그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이 두 군데 업체뿐이 없어요. 카이, 응?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업체, 이 두 군데뿐이 없는데 어느 쪽이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은 하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긴 받았는데,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받는다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이 완전히 꽁으로 하나 오션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전 세계 LNG 선박 1위 기준의 기술을 갖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그룹이 갖고 오는데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갖고 옵니다. 2조 원의 증자를 해요.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이제 오늘 막 곤두박질 치는데, 그걸 아예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하나그룹에서 2조 원을 뭐 자금을 뭐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모아서 우리가 인수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채권단의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채권단 너네는 기다려, 돈 벌어서 갚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돈 벌어서 갚을게, 이렇게 해서 채권단에게 일단은 멈춰 있어, 그렇게 부탁을 했든 뭐를 했든. 그리고 나서 그 2조는 증자를 해서 2조 원을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그걸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한다는 거죠. 그게 공식화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 가지고 하나오션과 한국항공우주 둘 다 먹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단한 그룹이다, 그게 크게 소리 소문도 없어. 근데 예전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도 뭐 나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 기준에 21년 12월에 형성돼 있던 방산 분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도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특히 야간 방송, 뭐 유료 방송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증권사 보고서에 간헐적으로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 좀 민감하기 때문에 크게 확장시키지는 않았고, 결론은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도 갖고 왔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도 먹었죠. 그리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조만간에 인수를 하겠죠. 뭐 지금 뭐 진행이 어떻게 된지는 저도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 기준의 정책주, 우리나라 정책주,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준으로 하는 재래식 무기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방산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성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두산그룹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은 유명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야지,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냥 기류에 맞게 가면 좋은데, 너무 대한전선 매도를 다 2번 이상 매도 사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일단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 오늘 좀 변동률이 크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멈춰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전량 매도가 돼 있는데, 되었습니다만,
보유 중이시라면 잠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녹화 끝나고 좀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제가 같이 볼게요. 어차피 이미 지금 과하게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저점 잡아놓고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기준에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한 덩어리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렸잖아요. 쪼개놓은 과정에 그 지배구조의 투명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은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전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진 않아요. 주가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주들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이제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 낸 거 그 영향으로 주가가 밀리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뭐 수급도 벌써 꼬여져 있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두산그룹주들은 시간 되면 제가 코멘트 한번 해드릴 거고 설명을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찌됐건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로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슈죠. 슈팅을 한 번씩 줄 수 있는 이슈. 그러니까 6월 3일 날 저 이슈 때문에 18% 변동이 나왔는데 결국 꼴이 길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18% 변동이 나와서 24만 원대 다시 올라왔을 때 꼬리 달리는 순간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호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정밀화학의 그 내용이 또 불거져서 변동이 나온다면 뭐 충분하게 거기에서 수익을 좀 잡아내도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혹시 한미반도체가 뭐 또다시 조정이 깊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건 요거까지는 볼게요. 요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도 없어요. 이건 윤정두가 작년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 그 교육 들어가면서 그때 설정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또 그때 이스라엘 중동 문제가 발생이 돼 있을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놓은 건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명하게 이제 정책이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고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뭐 공화당 쪽에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하고의 대화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물안 개구리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 본인이 본 거는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만 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전통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 날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힌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펴요. 이란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중동 문제 하면 이란이잖아요. 그 이란하고 미국의 문제 기준에 미국의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2015년입니다. 2015년 1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기준 잡아서 결국은 타결을 시키는 게 이란의 핵 협상을 타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7개 국가가 핵 타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군비 감축 기조로 갔고,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방산업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공화당은 양쪽 다 후원을 하지만 집중하는 쪽은 이제 방산업체는 공화당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그렇게 펼 수밖에 없어요. 강한 어조로.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악의 축구로면 우리 교포잖아, 우리 동포잖아, 우리 기준이잖아. 어? 근데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정책을 썼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방산 쪽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화 정책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 북한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뭐 따지는 부분을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 정책을 우리는 놓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나중에 보시고, 요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꼬맹이들이 뭐 북한과 이랬으니까 뭐 공화당이 이렇고 아니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었고, 걸프전, 이라크전. 그리고 그때 사용한 뭐 무기들을 또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요? 우리나라에 또 강매를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당연히 북극공이 얼음 위에서 못 자면 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그걸 잘 개발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민주당 외교 정책이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뭐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일부는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사실 똑같아. 자기 정치 성향에 맞게 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미국이 뭐 세계 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위라고 표현을 한다 했을 때 그 국민들이 1등 국민들이 그럼 절반에 달하는 국민들이 다 이상한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협된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정책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보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방산 쪽이 지금 움직이는데, 방산 쪽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수혜는 없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수혜가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전통 이제 그 방산 업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걸프전, 이라크전 막 이런 거 막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사용했던 무기의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매를 하고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에너지, 방산 뭐 이런 이제 업체들까지 나와 있는 거고, 금융 정책.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의 기준은 이제 그린 정책, 친환경, 그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테슬라.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산 쪽의 외교 정책 부분이 굉장히 강경한 정책인데, 그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체 기준은 유지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보시는 부분이 테슬라 쪽에 대해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 부분을 제한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기업 성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부자 감세란 말이야. 여기는 부자 감세, 민주당은 부자 증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과 함께 테슬라가 최근에 변동이 크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를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방산 쪽도 지금 뭐 미국의 방산주가 뭐 그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그리고 오바마 케어 때도, 그러니까 공공 의료 분야를 확대하면서 결국은 복제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오 쪽에. 공화당 쪽은 전통 의약품인데 민주당 쪽은 복제약에 대한 승인을 더 확장시켜주고 바이오 쪽을 육성하는, 이렇게 이제 정책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 오바마 케어 당시에도 미국의 바이오주들의 강세 이후에 우리나라 한참 뒤에 슈팅이 나왔었던 거고, 그 슈팅도 말도 안 되는 업체에서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에서도 이제 뭐 방산주가 우리도 갖고 있는데 못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모멘텀은 되는데,
공화당 때문에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가서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예전에도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선 끝나고 나서도 강세를 띠다가 오히려 한참 뒤에 무너져 내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컸잖아요.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이제 급격히 형성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외교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여기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주라는 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냐면, 테슬라의 기준에 2020년도 기준에서 대선 때 테슬라가 불거진 거잖아요. 저 슈팅 범위가 여기까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슈팅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슈팅. 그러고 나서는 끝난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그 대선 진행하고 2조 달러를 뿌린다라고 해서 이제 뿌렸을 때, 그래서 CPI, PPI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죠. CPI는 9%대까지 가고 PPI는 10%를 넘겨요. 물가지수가. 말도 안 되는 물가지수가 형성이 된 건데, 그때 이제 마지막 오버슈팅이 하나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랠리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입니다. 어찌됐건 이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이 10배 이상, 12배까지 올라온 거예요. 12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뭐 20배 가까이가 되는데 12배. 그다음 지금은 이게 이제 뭐 10월 달 교육 자료였는데요. 그 말씀드린 KBS 방송 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 10월 25일 기준에 고점 대비 48% 밀려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가. 지금도 요자락이에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대략 20배라고 만약에 잡으면 2천억 달러짜리를 2천억 달러 20배면은 1조 2천억 600억 달러짜리를 1조 2천억까지 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 이게 72% 같은데 75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에 밀려 있다가 돌렸고 다시 꺾였고 다시 반등 나오고, 그렇게 했어도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 다시금 보시면 정책주의 기준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책주의 기준에서의 그 슈팅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 업체의 영향에 배터리 3사가 갔는데, LG화학이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이 수급이 좀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바닥 스타트 단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슈팅 범위의 기준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정책주가 우리나라에도 시가총액 3위까지 LG화학을 끌어올릴 정도로, 그리고 이 정책의 실질적인 실적 부분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95년부터 했습니다. 95년부터. 근데 단 한 번도 연간 단위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는 이제 LG화학의 한 사업 분야가 되겠죠. 단 한 번도 연간 단위 배터리 사업 부분이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연간 단위. 근데 2020년대 처음으로 2020년에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힘입어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못 해왔던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50만 원대 기준에서부터 7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물적 분할 발표 여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60만 원이 살짝 깨져요. 그러고 나서 105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고점이 더 높아져요. 사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75%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날짜로 따지면 100%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정도의, 또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미국의 정책 하나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서 정책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정책주에 대해서
우리 주력주 정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주,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주, HD 현대일렉트릭. 5년 동안에 전선 전압계급이 다 바꿔준다며요.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공화당 승기가 더 확산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책주로서 미국의 정책주로서 방산주를 묶어놓는다. 다만 실질적인 미국 방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수급이 마감 이후에 확인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1년 만에 올라온 변동률이 357%.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1년 만에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예? 시가총액 3위. 얘가 5위인가 6위까지 올랐어요. 그 당시 기준에. 예? 그리고 5위까지 올랐었죠. 추후에도 SDI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준인데 500%에 달하는. 이게 2차 전지의 실제 랠리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2022년이나 2023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2차 전지의 실질적인 랠리가 아니라 마지막 오버슈팅들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쭉 정리해 보면 미국의 대선 정책주로도 부각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 실질적인 미국의 뭐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까지 연동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부는 뭐 연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는 이제 거의 끝물.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해서 오히려 좀 보시고 차별화를 하는 거죠. 현대로템, LIG, 넥스원하고는. 그다음에 하나정밀화학에 대한 정밀기계입니다. 잘못 올려놨어요. 하나정밀기계에 대한 이슈 이렇게 압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4월 이후로 2분기 이후로만 설정을 보시면은 저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뭐 15만 원, 또 16만 원, 뭐 17만 원, 18만 원, 그리고 19만 원, 그리고 4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4월을 여기서부터 당겨야겠다. 그죠? 이건 1분기까지의 기준이고 2분기 4월 2일 21만 8천 원, 22만 9천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었다. 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고점 찍고 6월 달에 6월 3일에도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갑니다의 기준인 거고,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오죠. 그래서 검색기 저 활용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2% 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검색기 포착돼 있는 것까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검색기에, 우리 검색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이 종목군들의 기준에 종목 검색기 이제 활용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검색기 부분들은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이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요 탈퇴 재편입에 대한 교육도 이제 쭉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차트 부분하고 누적 수급 범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급 범위를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6월 13일 21만 9,500원, 23만 7천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24만 원대 차익 실현보다는 좀 가지고 온 전략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일에도 이제 25만 1,500원, 그리고 뭐 7월 10일에도 26만 8천원
또 27만 3,500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편입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만 뭐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흐름보다도 오버슈팅 나오고 눌리면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삼성전자 지금 85,000원에 오늘 매수 사인을 냈고 지금 86,400원인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반기 기준에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을 더 확장해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50%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차 편입에 오늘 기준에서 2차 편입을 설정을 이렇게 해드려요. 해드리니까 오늘 이제 실질 매매에서 수익이 나셔야지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안 되면 뭐 손절하고 절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나질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더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의 삼성전자 편입 설정 범위를 다시 한번 문자 발송해 드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서 차트 부분을 연봉은 잘라서 올려드렸고 일봉, 주봉, 월봉, 그다음 누적 수익, 수급 범위를 잘라서 넣어놓겠습니다. 자, 문자는 지금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놓고 조금 전 내용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비중을 삼성전자를 우리가 4월부터 편입을 했거든요. 4월부터 그렇게 해서 10%, 15%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30%까지 올렸고 하이닉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준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을 보시면 지난 6월 말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BH도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 라인을 한번 낼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차트 부분 이렇게 뭐 계속 예전부터 올려드렸었는데 매집에 대해서는 2008년도 도서에 이미 정형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으로 다 활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21년도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누적수 이거까지 다 잘라줬네 고맙게도 15일 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오늘 거는 이제 예상치니까 그래서 1,096만 주인데 이걸 제가 갖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일단 그 연봉으로 연봉 차트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그림 바꾸기 아까 잘라놓은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봉에 요거 로고 차트로 안 돼 있는 거 먼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면 아찔하시잖아요 사실 그죠 아찔하신 상태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얘도 지금 1,096만 주로 조금 줄었었네요 그죠 1,096만 주 1,096만 주 그럼 이게 이제 얘가 5,020만 주인가요 5,030만 주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063만 주. 혼나야 돼요, 이 정도도. 5,063만 주. 보름만 봤다고 저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5,060만 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집 지분율이 외국인들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21.66%를 매수한 겁니다. 대략적이죠. 21.66.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는 요 수익률 범위는 조금 이따 기준 잡아가지고 한번 고치자고요. 그렇게 해서 2021년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가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 범위가 뭐
저점 43,300원부터 뭐 움직였는지 하여간 요거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익률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매집이 이렇게 돼 있었다. 매집 목표 주가는 이 정도다. 매집 목표 주가 평상시대로 위로 놓고 매집 규모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기준점들을 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략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아예 너무 먼 장기로 잡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 차트. 연봉 차트. 그렇게 돼 있고 연봉 87년부터인가요? 87? 87년부터 2014년 07월 15일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가 로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로그 차트 기준에 그림 바꾸기. 그래서 로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그나마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봉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의 매집 목표 주가하고 매집 규모는 여기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부분을 도형 채우기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뭐 그대로 둬도 되겠네. 지울까요? 넣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게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큰 차이가 있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거래량은 둔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수급 범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21년 요게 이제 21년도 수급 범위 기준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요게 주봉, 주봉, 월봉도 있긴 있을 텐데요. 일단 월봉 차트 그 방송 화면 차트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고 월봉 차트가 분명히 방송 화면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봉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땡겨서 보겠습니다. 이제 21년 거는 연봉에다가 넣어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수급 범위 부분도 이제 그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로그 차트는 연봉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7월 하반기 부분 그리고 10월 4분기 부분부터 볼까요? 4분기 10월 4분기부터로 좀 하나라도 더 땡겨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적지 않아요. 1.33 갭상승인데 갭상승 요 줄 하나만 거놓겠습니다.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하고 요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제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래 부분이 그래도 2천만 주씩 월 단위 기준에 2천만 주씩 터져 준다면 뭐 땡큐한 거죠. 뭐 저 정도 터져 준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매집에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는 2천만 주 최소 범위는 이제 1,500만 주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은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때 이제 뭐 1,500만 주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 최소 범위. 그다음에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제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매집에 대한 부분은 10월 달부터 22년 10월 달부터 월봉 기준에서는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봉은 이제 올해 수급이 올해 수급이 한 6%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수급이. 이렇게 해서 같이 보죠. 부분도 다시 이렇게. 그래서 월봉 기준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월봉 자 이렇게 해서 22년도 10월부터로 잡습니다. 22년도 10월 여기가 얼마로 돼 있죠? 22년도 10월 19일. 오케이, 딱 좋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준에서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요 월봉 화면 있으면 PPT에 지금 좀 넣어주세요. 10월 아까 19일이죠. 22년 10월 19일부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죠. 이거는 324만 주. 연봉, 월봉 324만 주. 이것도 적지 않단 말이죠. 외국인 엔드 기간. (5,060만) 주짜리니까 6.4%. 이건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6.40. 그래서 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요 정도로 27만 원, 30만 원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리고 이제 뭐 요 상승률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매집 후 저점이 52,600원이니까 이거에 맞게. 그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6칸에 맞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월봉이 되는 거죠. 이게 월봉. 그다음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도 요 이제 주봉 요 설정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의 설정 범위는 빈칸으로 내둘게요. 그래서 주봉 기준의 설정 범위는 올해 기준을 좀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기준이 잠시만요. 저게 제가 지금 조금 전 거를 잘못 계산을 했나? 잠시만요. 23년 10월 19일이죠. 이걸 주봉으로 잡아야겠다. 그다음 월봉을 바꿔야겠네. 월봉 기준이 22년 10월부터니까 그죠? 하여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23년 10월 19일부터가 주봉 기준의 매집 범위가 되는 거고 잘라내기 10월 19일 23년 22년 뭐 2년이면 제한적인 거고 5만 이게 얼마 하여간에 나중에 좀 찾아주시고 됐죠? 23년 10월 19일 그 다음에 요 기준은 22년 10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22년 10월, 22년 10월 그렇게 해서 22년 10월 1일부터 외국기관 수급.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긴 볼 겁니다. 보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기준은 결국은 이제 올해 것만 자르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19일 거부터 잘라서 이게 이제 19일이 20일로 돼 있지만은 마지막 날 거래일 날을 뒷부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은 이렇게. 그래서 저수급 범위를 기준으로 일단 월봉 기준에서는 대략 몇 주인지 한번 볼게요. 주봉. 어휴, 이걸 끝까지 보실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주봉. 주봉을 별도로 컨텐츠 방에 그냥 올려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PPT 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차트 하나 하고 그거만 봐서 좀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봉은 제가 내일 하나를 다시 자를게요. 너무 시간이 이쪽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22년도 02월 22년 0900으로 하면 되죠. 09 10월 1일부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10월 17일 10월 17일부터 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장 끝나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기간은 매도이긴 합니다만 기타 금융은 기간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타 금융, 기타 법인이 아니라 기타 금융은 기간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14일 거까지 제가 잘라놓을 건데 12일까지. 여보세요? 예. 예. 죄송한데 지금 잠깐 회의 중인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급 범위를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요. 요거 참조해가지고 이제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이 좀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요만큼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집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을 잡았을 때 목표 주가를 뭐 조금 전에 27만 원 그건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 27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35만 원으로. 조금 전에 원고 작업하시는 분 좀 듣고 계세요? 네. 30만 원, 1차 목표 주가 30만 원, 2차 목표 주가 35만 원. 아까 매집 규모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잘라놔 드린 기준의 날짜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마감 방송이 있으니까 마감 방송 때 전체 종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질문 주셨는데 대한전선의 흐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2%대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 좀 아쉽죠. 하이닉스의 눌림폭이나 현대차의 눌림폭이.
자, 마무리 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 함께 보시고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시면 무료 없겠습니다.